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뇌의 발달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발달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찍 발달하는 부위일수록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뇌에서 일찍 발달을 이루는 뇌관과 변연계, 그 중에서도 영유아기에 계속적으로 발달을 이루는 이측 내인 변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층 뇌인 뇌가는 생명의 뇌, 본능의 뇌, 또 파충류의 뇌라고 불린다고 했고, 2층 뇌인 변연계는 감정의 뇌, 그리고 포유류의 뇌라고 불린다고 했죠. 이 포유류의 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층 뇌인 파충류의 뇌보다 한 단계 더 발달됐어요. 포유류는 파충류와는 다르게 어미가 새끼를 낳고 품어 기르는 존재거든요. 파충류와는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접촉,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파충류는 스킨십이 없어요. 그냥 뱀이 알을 툭 까고 이 세상에 나오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유류의 탄생은 어떻죠? 포유류는 반드시 어미와 접촉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포유류의 어미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새끼를 품고 젖을 물리죠. 새끼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은 단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도 포유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의 뇌인 변연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기의 접촉, 스킨십은 곧 아이에게 있어서 생존이에요. 워낙에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포유류의 뇌가 발달 중인 이 영유아기의 스킨십은 단지 정서나 발육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어서 생사에 있어, 생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극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보육원 아이들의 사망사건 원인 조사를 발표하며 양육 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의 발표는 전혀 다른 환경의 두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들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아원은 좋은 시설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청결한 의복을 제공하였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아원에 수용되었던 91명의 아이들 중 무려 34명의 아이들이 2살 이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들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죠. 또 다른 고아원은 재소자들의 아이들을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이었는데요. 이 보육원의 아이들은 매우 건강하며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육원은 시설이나 영양 상태, 그리고 위생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스피츠 박사는 오랜 관찰 끝에 이 아이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최고의 수준으로 보육을 하던 첫 번째 고아원에서는 세균 감염의 우려 때문에 보육사들로부터 아기들과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했었고, 보육사들 또한 이 규칙을 따랐던 거죠. 스피츠 박사는 이것이 바로 두 고아원의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준 덕분에 아이들은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르네 스피츠는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이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스킨십, 접촉의 결핍은 아기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서적 미성숙, 인지 발달의 둔화뿐만 아니라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현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층 내인 포유류의 뇌가 1층 내인 파충류의 뇌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전에 파충류의 뇌, 그냥 그 정도의 기능만이었다면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어서 막 흥분을 하고, 또 두려우면 바짝 긴장해서 경계태세를 갖추는 그냥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파충류의 뇌보다 좀 더 발달된 이 표율의 뇌를 통해서 기뻐할 줄도 알고, 또 슬퍼할 줄도 알고, 또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소중해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에게 있어 1차 양육자는 아이의 1층 뇌인 뇌간, 생명의 뇌, 본능의 뇌라고 한다고 했죠. 이 1층 뇌를 위해서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세심한 보살피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2층 뇌를 위한 접촉과 상호작용, 무엇보다 감정의 뇌인 변연계의 발달에 맞춰서 아이들의 기본 정서를 잘 살펴줘야 해요.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쁨, 슬픔, 분노, 쾌감, 공포, 놀라움, 혐오감, 이렇게 7가지 기본 감정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본 감정들이 정서적으로 발달을 이루어 가는 것은 후천적으로 부모를 통해, 또 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이의 감정 조절 방식은 대체로 부모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 조절 체계를 갖추기 위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꼭 첫 번째 순서여야 돼요.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리저리 쿵쿵 자꾸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큰 소리만 나도, 사람이든 물건이든 갑자기 덩치가 큰 물체만 나타나도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게 아이들인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에게 다 괜찮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면 뚝 울지 마 막 이러거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씩씩해야지 하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먼저 보인다면, 아이는 난 무서운데, 난 아픈데, 왜 우리 엄마는 자꾸 괜찮다고 하지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먼저 많이 무서운지, 얼마나 아팠는지 하면서 아이가 그 순간에 받아야 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세요. 특히 이 순서는 아이가 떼를 쓰거나 조를 때, 엄마가 아이의 요구에 응해줄 수 없는 상황,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준 다음에 그 후에는 왜 안 되는지 차분하게 이유를 알려주고 거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곧바로 안 된다고 하거나, 혹시 아니면 막 화부터 내거나, 또 여긴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시간이 급하고 막 이럴 때 단시간에 급하게 무섭게 해서 단번에 아이를 제압시켜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본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때마다 어떤 큰 힘과 강압을 통해야만 비로소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거절을 할 때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꼭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차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거절부터 당하는 일도 반복된다면,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몹시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감정의 뇌가 발달 중인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 또 세상은 대체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한글이나 수처럼 읽기, 쓰기, 덧셈 뺄셈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감정의 뇌가 발달 중인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와의 풍부한 정서적인 유대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고, 또 그에 맞춰서 엄마 아빠는 감정 반응을 충분히 해주는 것, 이런 경험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충분히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두체가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부위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양이 적절하게 분비가 될 때는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그런 순기능을 하긴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코티졸의 분비가 많아지면 바로 이 두 부위, 스트레스에 취약한 해마와 편두체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영유아기는 변연계의 발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민감한 시기예요. 아이들의 두뇌는 아직 다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두뇌 속에 지금 한참 집을 짓고 있는 상태, 공사 중이라는 거죠. 집이 다 완성되어서 지어졌다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지만, 이제 막 공사 중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튼튼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적 민감기에는 다른 때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영향을 받는 정도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해마의 주된 역할 중 하나라면, 해마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이 편도체는 기억에 정서를 입히는 기관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 공포, 위기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위인데요. 이 편도체는 한번 입력된 그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잘 지우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편도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우리 뇌의 최대 지상 과제는 생존,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 두렵거나 힘들거나 무섭거나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때, 그럴 때 재빨리 이건 지금 나한테 위험한 거구나 하고 빨리 알아채게 하려고, 그래서 이 편도체에 저장된 정보들을 잘 지우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을 재빨리 알아채고 내가 여기서 도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워서 공격을 할 것인지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이 편도체가 이런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금까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위기감이나 공포, 스트레스 상황이 이 편도체에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엔 이 또 편도체 옆에 있는 해마에도 신호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기는 아직 이 해마와 편도체가 위치한 변연계가 발달 중인 상태,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해마가 정교하게 잘 조직화되기도 전에 이런 공포가 남겨진다면 아이들에게 감정적 손상으로 남게 돼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도 계속적으로 느닷없이 촉발될 수 있어요. 흔한 예로는 어린 시절 너무 과도한 조기 교육으로 아이가 힘들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안 한다거나, 또 엄마를 적대시하는 경향도 볼 수 있고요. 또 먼 날을 떠나서 지금 당장 현재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겉으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아이들의 뇌 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앰뷸런스가 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의 뇌가 과각성 상태가 된다면 아이들의 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다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뇌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 불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오직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 사이렌을 울리고 앰뷸런스를 출동시키는데 다 써버리게 된다면 정작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처럼 위기 상황에서 도망갈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 이런 선택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도
도피도 할 수 없고 맞서 싸워 공격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 두려움과 공포,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학대, 방치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마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나 차별,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 또 가정 내 안 좋은 분위기와 제가 앞서 예로 들었듯이 발달 단계를 앞서가는 과도한 조기 교육, 또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건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훈육의 기준이나 또 훈육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발달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만 3세,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있어 아직 훈육은 일러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아직 사고를 담당하는 3층 내인 대뇌피질이 미처 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육을 해봤자 어차피 엄마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2층 내인 변연계, 감정의 뇌를 통해 결국 아이들에게는 감정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훈육 당시의 상황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들이 아이들에게 남게 되겠죠. 엄마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대체로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 훈육은 일러요. 물론 아이들의 발달에는 모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훈육의 시기를 몇 살부터, 딱 몇 개월부터 이렇게 딱딱 시기를 정해 놓는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춰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들이 어느 날부턴가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면서 왜요, 왜요, 왜요 이렇게 막 묻기 시작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서 사고와 논리가 꿈트기 시작한다는 거죠.